안녕하세요. 저는 올해 40대 후반이 된 남자입니다.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정말 많은 일들이 제 인생에서 일어났는데요. 그동안 정말 힘들었는데 잘 버텨낸 제 자신이 너무 대견하고 자랑스럽습니다. 다들 저의 이야기를 들으시고 힘든 상황에 놓였더라도 포기하지 않으셨으면 해요. 저도 모든 걸 다 포기하고 싶을 정도로 감당하기 힘들었던 적이 있습니다. 지금은 모든 걸 다 이겨내고 행복하게 살고 있어요. 저의 이야기를 들으시고 많은 조언과 충고 부탁드립니다. 저는 결혼을 이른 나이에 했어요. 주위 사람들의 만류에도 불구하고 저는 아내를 너무 사랑했고 평생 함께하고 싶다는 생각이 강해서 주저하지 않고 혼인신고를 했습니다. 그런데 저희의 결혼을 제일 반대한 사람은 바로 저희 부모님이었어요. 사실 아내가 어렸을 때부터 혼자 살았습니다. 부모님은 늘 술과 도박을 달고 살아서 아내가 어렸을 적 집에서 뛰쳐나왔고 지금까지도 연락처도 모른 채 살고 있다고 했죠. 저도 아내의 이야기를 듣고 처음엔 많이 놀랐지만 그런 집에서 나온 게 오히려 다행이라는 생각이 들었죠. 그런데 저희 부모님의 생각은 조금 달랐습니다. 부모도 없는 여자가 저와 결혼을 한다고 하니 많이 반대하셨죠. 그런데 제 아내 보고 가정교육을 논하시며 막말도 서슴지 않게 하셨습니다. 아내한테 얼마나 미안했는지 몰라요. 저는 아내를 잘 모르는 부모님이 너무 미웠습니다. 연애를 하면서 저는 아내한테 오히려 배운 점이 더 많았어요. 저보다 더 똑똑하고 성실한 아내의 모습을 보면서 저도 많이 성장했거든요. 그런데 이런 모습을 전혀 보지도 않은 채 그저 가정사만 관심을 가지는 부모님을 보고 많이 실망했습니다. 그날 저는 아내의 손을 잡고 집에서 뛰쳐나와 막무가내로 혼인신고를 했고 저희 둘은 부부가 되었죠. 친구들까지도 저희의 결혼을 그닥 축하를 해주지는 않았지만 저는 아랑곳하지 않았어요. 저희가 아직 안정적인 직장도 없고 그저 취업준비생이다 보니 돈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 상황을 눈치챈 저희 부모님께서 연락이 오셨어요. 제가 아내의 손을 잡고 집을 뛰쳐나갔을 때 이후로 처음 한 연락이었습니다. 제 고집을 꺾지 못할 걸 아셨는지 저희의 결혼을 인정해 주셨죠. 그리고 끝까지 아내가 자신의 며느리가 되는 건 인정을 하지 못하셨습니다. 그리고 계좌로 돈을 이체해 주시며 이 돈으로 집을 구하라고 했고 아내와 헤어지기 전까지는 연락하지 말라고 하셨죠. 저희가 돈 때문에 힘들어하는 걸 아시고 부모님께서 돈을 보내주신 거였습니다. 저는 그 돈을 받지 않겠다고 하고 싶었지만 그 상황에서는 내칠 수 없었어요. 그만큼 저희는 집이 간절했거든요. 저와 아내는 저희 부모님이 주신 돈으로 작은 단칸방을 구했어요. 사람 2명이 들어가면 꽉 차는 크기였죠. 정말 낡고 허름한 곳이었는데 저는 만족했습니다. 드디어 제가 사랑하는 사람과 미래를 함께할 생각에 잔뜩 기대가 되었거든요. 아내도 좋아 보였고 저희 둘은 앞으로 행복하게 살기 위해 일을 시작했습니다. 저와 아내는 아침 새벽부터 밤 늦게까지 각자의 일을 했고 집에 오면 녹초가 되어 쓰러졌어요. 저희는 당장 생활비를 버는 게 제일 중요했고 나중에 혹시 아이를 낳게 되면 그때 필요한 돈들도 미리 준비해놔야 된다고 생각했죠. 그래서 저희 부부는 주말에도 일을 했고 그만큼 돈도 많이 모였어요. 정말 뿌듯했고 앞으로 무슨 일이 닥쳐도 두렵지 않을 것 같았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이었어요. 그날은 퇴근하고 집으로 왔는데 아내가 표정이 좋지 않더라고요. 아내가 그날따라 일이 힘들었나 싶어 표정이 안 좋은지 물어보기 위해 아내의 앞으로 갔는데 아내가 그 순간 제 눈앞에 무언가를 들이밀었어요. 무언가 싶어서 아내의 손에 들려있던 걸 빼앗아 보니 임신 테스트기였습니다. 그런데 그것엔 선명하게 2줄이 그어져 있더라고요. 저는 그 순간 눈에서 눈물이 뚝뚝 흘렀습니다. 제가 눈물을 흘리니 아내도 저와 같이 울기 시작했어요. 저와 아내는 너무 행복해서 부둥켜 안고 펑펑 울었습니다. 다음날 아내와 함께 산부인과로 가서 진료를 받아보니 임신이 맞더라고요. 아직 안정기가 아니니 지금부터 몸조리를 하며 스트레스를 받지 않아야 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아내는 잠시 일을 중단하고 집에서 태교를 했죠. 아내가 임신을 해서 그런지 저는 더 일을 열심히 하고 싶었고 돈을 얼른 모으고 싶더라고요. 태어날 아기가 하고 싶은 걸 다 시켜주고 싶었거든요.
그래서 저는 일을 굉장히 열심히 했습니다. 집에 퇴근하는 시간에 집에 오지 않고 새로운 일도 시작했어요. 일주일에 3가지 일을 하니 사람이 사는 게 사는 것 같지 않더군요. 그치만 집으로 돌아가서 새근새근 자고 있는 아내를 보면 그날의 피로가 다 가시는 느낌이었답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아내의 배는 점점 불러왔고 그만큼 저의 책임감도 더 커졌죠. 그리고 출산일이 임박했습니다. 출산 예정일에 저는 출근도 하지 않고 아내의 옆에서 아내를 보살폈어요. 정말 힘들어하는 아내를 보는데 제가 다 아픈 것 같았습니다. 그리고 저희 부모님에게 출산 소식은 알려야 할 것 같아 연락을 드리니 생각 외로 바로 병원으로 오셔서 아내의 옆을 지켜주시더라고요. 다 같이 아이가 건강하게 나오기만을 기다렸고 아내는 오랜 진통 끝에 아이를 출산했습니다. 정말 예쁘고 사랑스러운 공주님이었어요. 저는 수술방에서 아내의 출산을 기뻐하고 있는데 그런 아내와 저와 다르게 의사 선생님과 간호사분들은 분주했습니다. 아이를 저희에게 안겨주지도 않으시고 급하게 인공호흡을 시키고 인큐베이터에 넣으시더라고요. 수술방 안이 너무 심각한 분위기니까 아내와 저는 잔뜩 긴장을 했습니다. 상황이 조금 진정되고 의사 선생님께서 충격적인 말씀을 하셨어요. 바로 저희 딸이 다른 아기들에 비해 선천적으로 약하게 태어났다고 말이죠. 그 말을 들은 순간 아내는 펑펑 울었어요. 전부 다 자신의 탓인 것 같다고 하면서 말입니다. 태어났을 때 고비가 있었지만 그래도 겨우 넘겨 아이가 살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너무 안심하면 안 되고 아직 많은 고비가 있을 거라고 했죠. 저는 너무 슬펐지만 아내의 옆에서 저 또한 울 수 없었습니다. 우는 아내의 옆에서 저는 위로를 해주어야 했죠. 그렇게 아내가 산후조리가 끝나고 퇴원을 할 때까지 저희는 아이를 한 번도 안아보지 못했어요. 정말 저희 딸은 다른 아이들보다 체구가 작더라고요. 그리고 인큐베이터 속에서 나오면 조금이라도 위험해서 아이를 보기만 했습니다. 다른 부부들은 퇴원을 하고 아이와 함께 집으로 돌아가는데 저희 부부는 병원에 딸을 두고 저와 아내만 집으로 갔습니다. 그때 얼마나 슬펐는지 몰라요. 그리고 집으로 돌아와 아내의 기분도 좋지 않았습니다. 하루 종일 우울했고 아이를 낳아도 곁에 아이가 없으니 정말 아이를 낳은 건지 모르겠다고 하더라고요. 그런 아내한테 저는 출근을 하라고 부추길 수 없었고 대신 제가 일을 더 열심히 했어요. 아이의 병원비도 필요했고 아이가 어느 정도 자라서 퇴원을 해도 주기적으로 병원에 가서 치료를 받아야 했기에 앞으로 필요한 병원비가 한두 푼이 아니었거든요. 그래서 저는 쉴 수가 없었습니다. 저희 집 분위기는 갑자기 좋지 않았고 제가 어떻게든 회복해내기 위해 노력했죠. 하지만 아내는 마음을 잘 추스리지 못했습니다. 어느 날이었어요. 그날도 밤 늦게까지 일을 하고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런데 항상 멍하니 집에 앉아있던 아내가 그날은 집에 없더라고요. 너무 늦은 시간이라 걱정이 되어 연락을 해보았지만 전화를 받지 않았습니다. 저는 동네를 뛰어다니며 아내를 찾았는데도 코빼기도 보이지 않았죠. 그리고 저는 몇 시간 뒤 다시 집으로 돌아왔는데 아내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아내의 표정이 이상했어요. 몇 달 만에 표정이 행복해 보였습니다. 대체 뭘 하고 왔냐고 물어보니 친구를 만나고 왔다고 하더라고요. 그 말을 하면서 생긋하게 웃는데 정말 기뻤습니다. 아주 오랜만에 아내가 웃는 얼굴을 보는 거였어요. 그리고 아내는 그날 이후로도 친구들을 만나러 밖에 나갔습니다. 아내가 어떤 친구를 만나는지는 몰랐지만 그래도 아내가 그 친구를 만나고 오면 행복해 보여서 좋은 친구라고 생각했죠. 제가 퇴근하고 집으로 오면 아내가 집에 없는 날이 많았고 매일 집에 들어오는 시간도 제각각이었습니다. 조금만 일찍 다녀달라고 해도 말을 듣지 않았죠. 그리고 어느 날은 외박도 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날은 너무 화가 나 다음날 아침에 출근을 잠시 미루고 아내를 기다렸는데 제 출근 시간에 맞춰서 집에 들어오더라고요. 이 시간에 집에 있는 저를 보고 아내는 굉장히 놀랐습니다. 그런데 아내의 몸에서 이상한 냄새가 났어요. 바로 담배 냄새입니다. 저는 이게 대체 무슨 냄새냐고 담배 피우냐고 물어보았더니 아내가 아니라고 했어요. 있던 곳에서 냄새가 배인 것뿐이라고 말이죠.
대체 어디서 뭘 하길래 담배 냄새가 풍기는 곳일까 하며 생각을 했습니다. 이렇게 담배 냄새가 난다는 건 건전한 장소가 아니라는 것을 눈치챘죠. 그때부터 아내한테 어디서 놀았냐고 이리저리 물었어요. 저는 아내를 믿었고 당연히 건전하게 친구와 노는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아내의 몸에서 담배 냄새가 난다는 건 아내가 이상한 곳에서 시간을 보내고 왔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하지만 아내는 제 말에 대답하지 않았고 그저 짜증을 내며 방으로 들어가 잤어요. 그리고 그날 저녁에 다시 나가 다음날 아침에 들어오는 생활을 반복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아내가 달라졌는데 제가 일에 손이 잡힐 리가 있나요? 집에 가서 아내와 이야기하고 다음날 아침 아내가 들어올 때까지 집에 있어야 하니 출근도 잘 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왠지 모르게 통장에 돈이 계속 안 모이더라고요. 병원비로도 계속 큰 금액이 나가고 아내는 일을 하지 않고 저도 출근을 자주 하지 않으니 돈이 부족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이었어요. 저는 그날도 여느 때와 다름없이 일을 하고 있었고 갑자기 병원에서 전화가 왔습니다. 딸에게 무슨 문제가 생긴 걸까 싶어 다급하게 전화를 받았죠. 그런데 그 전화는 바로 병원비 독촉 전화였습니다. 저번 달 병원비를 분명 냈던 걸로 기억하는데 병원에서는 내지 않았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계좌 내역을 보니 정말 저번 달 돈을 내지 않았습니다. 오늘 안에 주지 않으면 저희 딸을 병원에서 쫓아내겠다고 하니까 다급해지더라고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회사에서 이번 달 월급을 미리 받아 아내한테 연락을 했습니다. 제가 지금 일을 하고 있어 돈을 보낼 수 없으니 아내한테 병원비 좀 내달라고 했죠. 아내가 다행히 그렇게 하겠다고 했고 저는 아내한테 돈을 건넸습니다. 그렇게 병원비를 지불한 줄 알았어요. 저는 다시 일에 몰두를 했고 몇 시간 뒤 퇴근할 준비를 했죠. 그런데 그때였습니다. 또다시 병원에서 전화가 오더라고요. 아무렇지 않게 그 전화를 받았는데 대뜸 저에게 화를 내시며 왜 돈을 안 내냐고 하는 겁니다. 분명 아내가 제게 돈을 받고 병원에 보냈는데 왜 그러시는지 이해가 되지 않았죠. 그런데 그 사람은 입금이 된 게 없다고 했고 이러면 아이를 내보내야 된다고 했어요. 저는 우선 전화를 끊고 아내한테 다시 전화를 걸었습니다. 원래 전화를 잘 받던 아내가 갑자기 제 전화를 안 받았어요. 그 순간 저는 무언가 잘못되었다는 걸 느꼈죠. 제가 수십 통의 전화를 했지만 아내는 받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 돈은 과연 어디로 갔을까요? 저는 손발이 떨렸고 어떻게 해야 할지 고민을 하다가 결국 경찰서에 신고를 했습니다. 아내를 의심한 건 미안했지만 이렇게라도 해야 지금 아내를 찾을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을 했거든요. 그래서 경찰에게 자초지정을 설명하고 본격적으로 아내를 찾기 시작했습니다. 그날 CCTV도 확인하고 새벽까지 아내를 찾느라 바빴습니다. 동이 틀 때까지 경찰과 함께 수사를 했는데 그때 드디어 아내를 찾은 것 같다는 연락을 받았어요. 저는 바로 그곳으로 달려갔습니다. 그런데 그곳은 바로 산이었어요. 저와 경찰들은 다 당황했고 우선 산을 다 같이 오르기 시작했죠. 아내가 왜 이곳에 있다고 생각하는지 도저히 이해가 되지는 않았지만 그래도 경찰들의 말을 믿었습니다. 그렇게 거의 정상이 다 되어갈 쯤 저 멀리서 경찰이 발견을 했다는 소리를 들었어요. 그 순간 저는 그곳을 향해 미친 듯이 뛰어갔습니다. 그런데 저는 그곳에서 정말로 아내를 발견했어요. 아내뿐만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도 있었죠. 그런데 더 놀란 건 그들은 다들 검정색 옷을 입고 무언가 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처음 본 현장이었는데 딱 봐도 알 수 있었죠. 바로 도박이었습니다. 그들 앞에 큰 액수의 돈들이 있었고 아내를 포함해서 다들 도박을 하고 있었습니다. 경찰들도 그 광경을 보고 아무 말도 하지 못했어요. 들키지 않기 위해서 산에서 도박을 하는 모습을 보고 얼마나 경악을 했을까요? 그리고 저는 그곳에 아내가 있다는 게 믿기지 않았습니다. 아내는 저를 보고도 한마디도 하지 않았고 경찰에 연행되었죠. 그때 오만 생각이 다 들었습니다. 아내가 지금까지 담배 냄새가 많이 나고 밤늦게 나가서 아침 일찍 들어왔던 이유가 바로 도박 때문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제일 중요한 딸의 병원비는 어디 있냐고 물었죠. 하지만 아내는 아무 말도 없었습니다. 그저 고개를 숙인 채 대답을 하지 않았죠. 그리고 경찰이 말했습니다.
바로 도박에 다 썼다고 말이죠. 저는 그 순간 화가 미친 듯이 났고 다리에 힘이 풀려 주저앉고 말았습니다. 어떻게 다른 돈도 아니고 딸의 병원비를 도박에 쓸 수 있나요? 그 순간 아내는 제가 알던 사람으로 보이지 않았어요. 이게 꿈이라고 믿고 싶을 정도로 큰 배신감을 느꼈습니다. 그리고 아내의 충격적인 비밀은 여기서 끝이 아니었어요. 조사 과정에서 알게 된 사실이 하나 있습니다. 아내는 저와 만나기 전부터 도박 전과들이 수두룩 빽빽했어요. 그리고 빚도 잔뜩 쌓여 있다고 합니다. 지금까지 사채를 써서 빌린 돈으로 도박을 했다고 합니다. 정말 말도 안 되는 상황이었어요. 그 사실을 다 숨기고 저와 결혼을 한 여자였습니다. 저는 말도 나오지 않았고 아내가 너무 미웠죠. 그리고 무엇보다 딸을 볼 면목이 없었습니다. 그때까지도 계속 병원에서는 돈 내라고 전화가 오고 있었고 아내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아내는 전과가 많아서 이번엔 무조건 감옥을 갈 것 같다고 경찰이 말했어요. 그리고 저는 당장 아내를 감옥에 넣어달라고 했습니다. 그때 병원에서 문자가 왔어요. 정말로 딸을 내쫓겠다면서 말입니다. 저는 다급함을 느끼고 바로 병원으로 뛰어갔어요. 그런데 정말로 병원에서는 아이를 내보내려고 했습니다. 그 순간 저도 모르게 무릎을 꿇고 제발 한 달만 기다려달라고 했어요. 눈물 콧물 다 흘리며 부탁했습니다. 그런데 병원은 정말 냉철했어요. 다른 환자들이 있다며 기다릴 수 없다고 했고 다른 위급하고 병원비를 낼 수 있는 환자들한테 제 딸의 자리를 넘겨야 한다고 했죠. 결국 저는 딸을 데리고 병원에서 나왔습니다. 이 어린 딸이 저를 보고 있는데 얼마나 슬펐는지 몰라요. 애 엄마는 지금 경찰서에 있고 저는 지금 아픈 딸을 혼자 책임져야 하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정말 막막하고 모든 걸 다 포기하고 싶었습니다. 왜 저에게 이런 시련을 주는지 하늘을 원망하고 싶을 정도였죠. 저는 우선 딸과 함께 집으로 갔습니다. 딸을 눕히고 딸을 쳐다봤어요. 그런데 아무런 걱정 없이 해맑게 웃으며 제 손을 잡는 딸을 보니 눈물이 왈칵 쏟아지더라고요. 이런 부모에게 태어나게 한 게 너무 미안했습니다. 그리고 이 아이는 아무런 죄가 없으니 꼭 딸을 행복하게 해주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죠. 저는 그날부터 딸을 위해서 살기로 결심했습니다. 아내가 어떻게 되든 전혀 상관없었어요. 아내가 제대로 된 벌을 받고 정신을 차리길 바랬죠. 저는 그날부터 일도 더 열심히 나가고 딸에게 헌신을 다했습니다. 그리고 병원도 주기적으로 가서 딸을 치료했죠. 아내는 계속 법정에 나가 재판을 하고 있었고 저는 한 번도 그곳에 가지 않았습니다. 아내와 이혼을 할 생각이었거든요. 그리고 저는 정말 열심히 살기 시작했어요. 옆집 아주머니께서 제가 일을 나가는 동안 제 딸을 돌봐주셨어요. 얼마나 감사드렸는지 모릅니다. 저는 이렇게 고생하면 그래도 딸과 나중에 행복하게 사는 날이 올 거라고 생각했죠. 그런데 어느 날이었습니다. 일을 하고 있는데 옆집 아주머니께서 전화가 왔어요. 원래 급한 일 아니면 전화를 안 하시는 분인데 이렇게 전화를 여러 통이나 하신 건 정말 심각한 일이 일어났다는 생각이 들었죠. 혹시 딸이 아픈 건가 싶어 당장 전화를 드렸는데 아주머니는 비명을 지르시며 누가 저희 집에 들이닥쳤다고 했습니다. 너무 놀라서 당장 집으로 뛰어갔죠. 그런데 저희 집엔 낯선 아저씨들이 있었고 아주머니가 딸을 안은 채로 그 아저씨들을 말리고 있었습니다. 저는 대체 이게 무슨 상황인지 납득이 되지 않았죠. 제가 아무리 그만하라고 소리쳐도 그 아저씨들은 들은 채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저희 집에 빨간 딱지를 마구 붙였고 다 붙이고 나서야 저에게 서류 몇 장을 주고 집에서 나갔죠. 드라마에서나 보던 일이 저희 집에 일어나고 말았어요. 아저씨들이 나가고 집을 둘러보니 저희 집에 있던 모든 제품에 빨간 딱지가 붙어 있었습니다. 저는 이 상황이 믿어지지 않았어요. 서류를 읽어보니 아내가 도박에 쓴 돈들을 다 제 명의로 빚을 져서 구했더라고요. 그래서 저희 집은 하루아침에 길바닥에 나앉게 되었습니다. 딸이 당장 치료를 받을 병원비도 없는데 거기다가 저는 모든 걸 다 잃게 되었으니 살 수가 없었어요. 저는 그날부터 아무것도 손에 잡히지 않았습니다. 일을 나갈 힘조차 없었고 딸을 보고 있으면 눈물만 났습니다.
제가 계속 집에서 멍하니 앉아 딸만 보고 있으니 아주머니가 식사도 챙겨주시고 저와 딸에게 관심을 많이 주셨지만 저는 밥이 도저히 넘어가지 않았어요. 당장 딸 기저귀 살 돈도 없는데 어떻게 제가 밥을 먹을 수 있나요? 돈이 없어서 딸이 치료를 받지 못했고 건강도 점점 나빠졌습니다. 딸이 못난 아빠를 만나서 이렇게 아파하는 걸 보니 마음이 너무 안 좋더라고요. 그런데 그맘때 아내의 재판 결과가 나왔습니다. 아내는 결국 감옥에 들어가게 되었죠. 저는 오히려 아내가 그곳에서 평생 나오지 않기를 간절히 바랬습니다. 그런데 아내가 감옥에 가고 며칠 뒤 누군가 저희 집에 찾아왔어요. 아무도 올 사람이 없는데 누군가 저희 집 현관문을 부서져라 두드렸고 저는 문을 열었죠. 그런데 저희 집 문 앞에 서 있던 사람은 중년 부부였습니다. 한 번도 본 적이 없는 아줌마와 아저씨였어요. 그런데 그 두 분의 얼굴을 보고 누군지 생각을 하려고 하는 그때 무언가 제 얼굴로 날아왔어요. 저는 한순간에 고개가 꺾였고 제 뺨은 불타는 듯이 아팠죠. 저는 그 아줌마한테 뺨을 맞았습니다. 생판 처음 본 여자한테 뺨을 맞았는데 정말 어이가 없더라고요. 저는 그 여자를 쳐다보았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은 자신을 소개했어요. 바로 아내의 부모님이었습니다. 결혼 전부터 아내는 부모님 없이 혼자 살았어요. 그런데 경찰 조사 과정 중에 부모님이 살아계신다는 걸 알게 되었고 한 번도 부모 노릇을 한 적이 없는 두 사람이 이제서야 아내를 찾아온 겁니다. 하지만 도박 때문에 감옥을 가게 되었다는 걸 알고 저를 찾아오신 거죠. 두 분은 오히려 저에게 윽박을 지르셨습니다. 네가 우리 딸을 경찰에 신고만 안 했어도 우리 딸 감옥 안 갔어! 아내가 연락이 되지 않아 경찰에 실종 신고를 했던 날을 말하더라고요. 저는 그날 정말 아내가 걱정이 되어서 그랬던 건데 아내의 부모님은 아내의 도박이 잘못이 아니라 도박 현장을 경찰에게 들키게 한 제가 잘못이라고 했죠. 저는 그들의 뻔뻔함에 할 말을 잃었습니다. 그리고 그날부터 그들은 아주 당당하게 저에게 돈을 요구하기 시작했어요. 사위한테 이런 부탁도 못하냐고 말이죠. 아내가 감옥에 들어가고 저는 정말 지옥 같은 시간을 보냈어요. 하루라도 빨리 아내와 이혼을 하고 아내의 부모님이 저를 찾아오지 않았으면 좋겠다고 생각했습니다. 저는 딸도 제가 감당하기 힘들 정도로 혼자서 키우기 벅찼거든요. 집에서 가만히 앉아 있으면 매일 아내의 부모님이 찾아와서 돈을 달라고 했어요. 제가 문을 열지 않으면 열쇠 수리공을 불러 어떻게든 저희 집에 들어와 막말을 했죠. 이 모든 걸 제 딸이 다 보고 있으니 정말 마음이 아팠습니다. 매일 밤 딸을 보며 울면서 잠에 들었고 저는 이 상황을 어떻게든 벗어나야 된다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그맘때쯤 저는 모든 걸 다 놓아버리고 싶을 정도로 충격적인 일이 일어났습니다. 제가 병원비가 없어서 딸을 병원에 못 보냈는데 아내의 부모님이라고 하는 사람들까지 저에게 돈을 요구하니 스트레스가 이만저만이 아니었죠. 그런데 그때 딸의 건강이 급격히 나빠졌습니다. 어느 날 새벽에 딸이 갑자기 식은땀을 흘리며 숨을 쉬는 게 힘들어했고 저는 너무 무서워서 딸을 안고 당장 병원으로 갔습니다. 그런데 의사 선생님은 딸의 상태를 보자마자 저에게 꾸중을 내셨어요. 왜 그동안 치료를 받지 않고 딸을 이 지경으로 만드냐며 말입니다. 저는 할 말이 없었어요. 의사 선생님이 하는 말이 다 맞았거든요. 아빠로서 제대로 된 역할을 하지 못했습니다. 의사 선생님은 어떻게든 딸의 건강을 낫게 하기 위해 노력하셨지만 딸은 오래 버티지 못했어요. 그리고 다음 날 아침, 딸은 결국 제 곁을 떠났습니다. 의사 선생님은 최근 들어 딸이 스트레스를 많이 받았냐고 하더라고요. 갓 걸음마를 뗀 아이들도 스트레스를 받고 불안을 많이 느낀다고 합니다. 그래서 최근 들어 건강이 갑자기 악화가 되었고 결국 딸은 제 곁을 떠난 거죠. 저는 그날 아무 생각도 들지 않았습니다. 딸을 이렇게 만든 게 제 탓 같았거든요. 딸에게 미안하다는 말로 부족했어요. 그저 이런 못난 아빠를 만나게 해서 정말 죄스러웠습니다. 그런데 딸이 이렇게 제 곁을 떠났는데 제가 무서울 게 있나요? 다음 날도 그 다음 날도 아내의 부모님은 저에게 찾아와 돈을 요구합니다.
제가 돈이 없는 걸 알아도 계속해서 그들은 요구했어요. 딸이 제 곁에 없는 것만으로도 저는 살아가기 힘들었는데 이런 상황까지 엎친 데 덮치니 너무 힘들었어요. 이 상황을 조금이라도 벗어나고 싶었지만 저를 도와줄 사람이 없었습니다. 아무한테도 물어볼 수 없었고 저는 버티는 것밖에 없었죠. 그렇게 몇 년이 흘렀던 것 같아요. 정말 제 곁엔 아무도 없었고 감옥에 있는 아내를 보러 단 한 번도 가지 않았습니다. 몇 년 동안 길거리를 노숙하면서 살았고 저는 앞으로 살아갈 낙이 없었죠. 하지만 이대로 모든 걸 포기하기에는 그들한테 꼭 복수를 하고 싶었습니다. 제가 그들 곁을 떠난다면 오히려 그들에게 좋은 쪽으로 흘러갈 것 같았거든요. 그렇게 제가 노숙 생활을 한 지 2년쯤 되었을 때 지하철에서 자고 있던 저에게 누군가 찾아왔습니다. 그 사람의 얼굴을 올려다보는데 왠지 모르게 낯이 익었죠. 그리고 자신의 명함을 저에게 건넸는데 바로 변호사였어요. 그 사람은 제 대학교 친구였습니다. 전 정말 놀랐어요. 졸업을 하고 한 번도 연락을 한 적이 없었는데 이렇게 찾아와 주니 너무 당황스러웠습니다. 정말 오랜만에 그 친구와 이야기를 나누었어요. 그 친구는 정장을 입고 있었지만 저는 후줄근한 옷을 입고 있었죠. 오랜 시간 뜸 들인 후에 친구는 말을 꺼내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그 친구가 저를 찾아온 이유는 바로 저를 도와주기 위해서래요. 이미 동창회에서 제가 겪었던 일들이 다 소문이 났더라고요. 아내는 도박을 하다가 감옥에 갔고 아내의 부모님이 찾아와서 돈을 요구하는 것으로 모자라 아픈 딸까지 세상을 떠났다고 말이죠. 그래서 제가 도움이 필요할 것 같아 찾아왔다고 합니다. 정말 도움이 절실했어요. 몇 년 동안 복수를 해야겠다고 생각만 했지 막상 실천하진 않았으니까요. 그래서 저는 그 친구와 손을 잡고 아내의 집안에 복수를 하기로 결심했습니다. 대신 그 친구가 저를 도와주는 대신에 제가 받은 위자료나 합의금의 30%를 친구에게 주기로 했죠. 그렇게 저희는 동맹을 맺었어요. 제가 겪었던 모든 일들을 다 말했고 친구와 같이 어떻게 하면 좋을지 생각했습니다. 저는 당장 이혼시켜달라고 했어요. 그런데 친구는 오히려 이혼을 반대했습니다. 그리고 자신이 세운 계획이 있으니 믿고 따라달라고 하더라고요. 저는 친구가 의심스럽긴 했지만 그래도 그 말을 거절할 수는 없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친구가 하라는 대로 했어요. 얼마 지나지 않아 아내의 출소 날이었고 다시 아내를 받아주는 척을 하라고 했죠. 그 여자의 얼굴도 보기 싫고 대화도 하기 싫은데 다시 받아주라고 하니까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 친구는 제 말을 듣지도 않았고 저는 시키는 대로 할 수밖에 없었죠. 정말 며칠 뒤 아내가 출소를 했고 몇 년 만에 저희는 만났습니다. 왜 그동안 이혼도 안 했냐며 자신을 기다렸냐고 묻는 아내한테 그렇다고 답했고 저희는 다시 예전처럼 돌아갔죠. 아내가 제 진심을 알았는지는 모르겠지만 저는 정말 역겨웠습니다. 아내 앞에서 웃으면서 행복한 척을 하는 게 힘들었죠. 친구와 계속 연락을 주고받으며 친구가 하라는 대로 했습니다. 그리고 아내가 돌아오니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아내의 부모님이 찾아왔어요. 드디어 딸을 찾았다며 그동안 저에게 화를 내며 돈을 요구하던 모습은 온데간데 없어졌고 아내 앞에서는 착한 부모님인 척 하고 있었죠. 아내도 친부모님을 찾아서 굉장히 좋아하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저도 다시 일을 시작했고 조금씩 돈을 벌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그날은 딸의 제삿날이었습니다. 며칠 전부터 딸의 제삿날이니 늦지 않게 집에 들어오라고 아내한테 말했어요. 그런데 약속을 잊은 것인지 아내는 딸의 제삿날에 집에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연락도 받지 않고 어디서 뭘 하는지 알 턱이 없었죠. 그런데 그때였어요. 모르는 번호로 전화가 와서 받으니 바로 경찰서였습니다. 제 아내를 데리고 왔으니 경찰서로 와달라고 하더라고요. 저는 이게 무슨 일인지 납득이 되지 않았지만 그래도 변호사 친구와 함께 갔습니다. 그런데 그 친구가 가는 길에 저에게 의미심장한 말을 하더라고요. 야, 내가 계획 다 했으니까 경찰서 가서 나만 말할게. 넌 조용히 하고 있어. 저는 친구가 하는 말만 믿었습니다. 그리고 경찰서에 도착해서 저는 한마디도 하지 않았죠. 그런데 아내가 경찰서에 온 이유는 또 도박이었습니다.
사람이 안 바뀔 건 알았지만 출소한 지 얼마 되지도 않아서 이렇게 사고를 칠 수 있나요? 사실 친구가 미리 저에게 알려주었기 때문에 놀라지도 않았습니다. 아내는 자신을 당장 저 변호사를 통해서 꺼내달라고 했는데 저는 친구 말만 들으면서 아무 말도 하지 않았죠. 그저 조용히 앉아 있었습니다. 그리고 친구는 경찰들과 몇 시간 동안 이야기를 하고 와서는 갑자기 저에게 지금 당장 아내와 아내의 부모님들을 고소하라고 했어요. 저는 영문도 모른 채 친구가 시키는 대로 했고 그들은 눈앞에서 저한테 고소당했습니다. 아내한테는 이혼에다가 제 명의를 도용한 죄로 고소했고 아내의 부모님들한테는 저에게 협박을 한 죄로 고소했습니다. 너무 오랜 기간 당해온 터라 증거는 수두룩 빽빽하게 넘쳤죠. 그리고 친구가 조용히 저를 불러 모든 걸 다 말해주었습니다. 그런데 친구가 하는 말을 듣고 굉장히 놀랐어요. 친구는 저에게 다시 아내가 부모를 찾은 건 기회라고 말해주었습니다. 그 집안의 재산을 제가 다 들고 올 수 있다고 했죠. 저는 친구의 말을 듣고 두 눈이 희둥그레졌습니다. 그분들도 형편이 여유롭지 않았어요. 그런데 친구는 제가 소송을 걸면 무조건 돈을 주어야 하니 아내가 돈이 없어서 무조건 처가댁 재산으로 돈을 낼 거라고 합니다. 그리고 부모들이 절대 감옥에 보내지 않을 테니 아내는 계속 사회에 있을 거고 도박에도 또 손을 댈 것이라고 했죠. 저와 이혼을 하면 아내가 도박에 쓰는 돈은 오로지 부모님 돈이니 그 집이 망하는 건 시간 문제라고 했습니다. 저는 친구의 말을 듣고 소름이 돋았어요. 어떻게 이런 잔인한 생각을 했을까요? 저는 그 순간 친구를 안아주며 너무 고맙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저번에 약속한 30%를 꼭 주겠다고 말했죠. 그 후로 저는 친구의 말에 따라 고소를 다 했고 친구는 제 변호인이 돼주어 일을 일사천리로 처리했습니다. 정말 친구의 말처럼 아내의 부모님은 자신의 딸이 감옥에 가는 게 싫어서 거액을 저에게 제시하더라고요. 그리고 아내도 저한테 위자료를 줄 때 그 집안 재산의 일부를 주었습니다. 한두 달도 아니고 몇 년 동안이나 지속되었으니 그만큼 줘야 하는 금액도 컸고요. 저는 이쯤에서 끝내도 될 거라고 생각을 했지만 친구는 아직 끝이 아니라고 했어요. 저와 아내는 정식적으로 이혼을 하고 아내는 부모님 집으로 이사를 갔습니다. 그리고 저는 다시 일상생활로 돌아왔죠. 노숙 생활까지 하던 저는 한순간에 돈방석에 앉게 되었습니다. 이게 물론 깨끗한 돈들은 아니었지만 그래도 그들이 대출까지 받아가면서 위자료와 합의금을 내는 걸 보니 통쾌하더라고요. 그리고 아내의 부모님 눈에서 피눈물이 흐르는 걸 보는데 역시 사람은 죄를 지으면 안 된다는 걸 느꼈습니다. 정말 오랜만에 여유가 생긴 것 같아요. 저는 다시 일을 시작했고 어느 정도 혼자 먹고 살 정도는 됩니다. 그리고 제 변호를 해주었던 친구한테 약속대로 30%를 주었고 저의 생명의 은인이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주기적으로 만나서 밥도 같이 먹고 이야기도 많이 나눕니다. 그렇게 몇 달이 흘렀던 것 같아요. 저도 나이를 많이 먹었고 전 와이프가 어떻게 사는지 전혀 몰랐어요. 그런데 얼마 전 친구가 말해주더라고요. 전 와이프 다시 감옥 갔다고 말입니다. 이번에는 무기징역이래요. 또 무슨 잘못을 했냐고 물으니 과거에 제 명의를 도용한 것으로 모자라 이번엔 부모님의 명의를 도용해서 돈을 어마무시하게 빌렸다고 합니다. 그리고 또 도박에 손을 댔다고 해요. 정말 도박은 끊지 못하는 것 같습니다. 그 집도 하루아침에 빚쟁이가 되었고 집안 곳곳엔 빨간 딱지가 붙었다고 하더라고요. 그 말을 듣는데 얼마나 고소했는지 모릅니다. 드디어 고통을 받는 모습을 보니 복수에 성공한 것 같아요. 그들이 평생 그렇게 불행했으면 좋겠습니다. 얼마 뒤 제 딸의 제삿날이에요. 딸이 제 곁을 떠나고 오랜 시간이 지났지만 저는 아직도 딸의 얼굴이 머릿속에 생생합니다. 얼른 딸을 보고 싶어요. 다들 저처럼 힘든 일이 한 번에 몰려와도 포기하지 마세요. 저는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살았습니다. 그렇다 보니 결국 이렇게 복수에 성공했네요. 여러분도 정말 누군가에게 복수를 하고 싶다면 꼭 끝까지 가시길 바랍니다. 다들 저의 이야기를 들어주셔서 감사해요. 행복하세요.